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의사들은 왜 쉽게 죽음을 맞이할까? 몇 년 전에 외국인이 쓴 겁니다. 평판이 아주 좋은 정형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위에서 종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진단의 결과 췌장암이었다고 하더군요. 이 외과인은 아마 미국에서도 최고 명의 중의 한 분이었던 모양입니다. 바로 이분은 췌장암 환자의 5년 생존 가능성을 5%에서 15%로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양반 췌장암 진단을 받자 바로 다음날 자신의 병원문을 걸어 닫고는 집으로 가서 다시는 병원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분 좋게 지내다가 몇 개월 후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의사, 화학요법도 방사선요법도 외과 치료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병원 치료에 돈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의사들도 죽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사이기 때문에 현대의학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한계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고통 속에서 홀로 죽어가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헛된 치료, 임종에 이른 중환자들에게 첨단 기술을 사용하면서 하는 치료, 튜브를 삽입하고 기계에 매달려 오로지 심장박동만 뛰게 만드는 그런 일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숙명으로 보고 아름답게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태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예의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의료사고인 듯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것으로 세상을 떠난 신해철 씨라든지 또 대한민국의 돈 많은 재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얘기였습니다. 라디오 백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법이 강자들의 편을 들 때 그 사회는 막장인 겁니다. 우리 사회 이미 막장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막장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일보 이진희 기자가 쓴 강자들을 위한 법은 정말 판사들에게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외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결문은 오답도 정답으로 만들 수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의 수능 오류 판결문. 2010이라고 표시된 세계 지도가 제시되고 A는 B보다 총 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지문이 있다. 2012년에는 모든 통계에서 B의 총 생산액이 A보다 컸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장대로 옳은 지문이라고 했다. 객관적 사실을 무력화하는 판결문의 현란한 화술. 읽어보면요, 정말 감탄하거나 아니 거꾸로 좌절할 정도입니다. 그 1심 판결, 수능 세계지리 1심 판결 요약하면요, 명백히 옳은 지문과 틀린 지문을 제외하면 답항을 고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다른 문제도 특정 연도 통계를 알고 있는지 묻는 건 없다. 지문 안에 2010이라고 기재된 것이 아니라 지도에 표시되어 있을 뿐 2012년을 기준으로 묻는 지문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고교 세계지리 교육 목적에 비춰볼 때 특정 지역의 특정 연도에서의 통계 차이를 교육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신문방송 등을 통해 유럽연합과 A가 유럽연합이었고 B가 북미 자유무역협정 지역 소속 국가들입니다. 즉 A와 B의 2012년 총 생산량을 쉽게 알 수 있었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은 엉터리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선택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1심 판결을 그렇게 내렸던 겁니다. 사실 수능 세계지리 문제에 자녀를 입시생으로 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올해 혹은 내년에 수능을 봐야 될 학부모들 아니면 관심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이에 법원의 판결은 철저하게 개판 5분 정도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 소송을 겪은 한 수험생은 법조인의 꿈을 접었다고 한다. 학부모는 정답이 없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평가원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니 속수무책이었고 그런 세계를 본 아이는 너무나 질려버렸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가 최근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바로잡히기는 했지만 때가 늦었다는 점에서 1심 결론은 뼈아프다. 1심 재판부가 정말 정답을 몰라서 그렇게 판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새 뿌리 깊어진 강자들을 위한 법원의 단면인 것 같아 괴롭다. 현란한 논거의 길까지 개척한 것은 어떤 비밀스런 목표가 없이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소수를 구제하기 위해 굳이 사회 혼란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을까? 문제 피해자가 수험생 대다수였다면 어땠을까? 1심 판결, 그 엉터리 판결, 명백히 잘못된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못 고를 정도가 아니다라면서 출제측의 손을 들어준 그 1심 판결은 한마디로 강자들을 위한 법원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법에서 그것이 바로 잡히기는 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이미 수많은 수험생들의 가슴에는 멍이 들도록 든 겁니다. 판결은 법에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 수많은 자의적인 요소가 개입한다. 현저한, 상당한, 합리적 의심 등 마법의 단어들은 유죄를 무죄로, 승소를 패소로 만들 수 있다. 검찰은 같은 증거 수준에도 하위급 공무원은 유죄가 나오고 거물급은 무죄가 나온다고 푸념하곤 한다. 그래서 요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면요, 대상자의 신분을 바꿔 생각해보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촉발시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올해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종북 좌파가 다시 정권을 잡으려 그러고 이런 식의 발언을 했지만 법원은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 있는 선거운동을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영남대 전 강사였던 유모 씨,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역사관 등을 비판한 특정 신문 기사들을 수업 시간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능동적 계획적 선거운동이라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받겠다면 어째질 것 같습니까? 원세훈이가 수업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유모 씨가 그렇게 했다면 또 판결을 받겠을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과거 황 장관에게 상품권을 직접 줬다고 말한 것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황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했다. 반면 증거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비자 번호가 지워진 채 방송된 것을 보고 한 신문사가 비자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것은 문제없다고 판결했다. 방송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했다고 밝혔는데 말이다. 만약 변호사가 유 씨에게 금품을 줬다고 했다면 또 방송사의 모자이크 처리만 보고 황 장관이 비자를 위조했다고 했다면 법원은 똑같이 판결했을까? 사람을 바꿨으면 거꾸로 판결했을 건 뻔할 빤짜입니다. 만약 황교안의 비자가 지워진 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일부가 지워진 채 방송이 되고 그것을 어느 신문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했다면 틀림없이 명예훼손으로 판결이 났을 겁니다. 거꾸로 변호사가 그 유우성 씨에게 상품권을 줬다, 직접 줬다라고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했다고 했을 때 그걸 건다면은 명예훼손으로 판결을 했을 것 같습니까? 뭐 합리적 의심, 상당한 의심, 뭐 그런 게 안 들어가지고 뭐 무죄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요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말하자면 강자의 약하고 약자의 강한 습성일 뿐입니다. 도대체 법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대법관들이 취임할 때 그 취임서에서 듣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라는 그 취임 선서 과연 어디에서 실천되고 있습니까? 일부 판결의 문제라고 할지 모르나 국민들은 일부 중요한 판결에서 법원 전체의 모습을 본다. 어느 변호사는 대형 로펌행을 노리는 판사들이 로펌과 결탁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법관 승진 평가의 문제라고도 한다. 이제 원인을 찾아야 할 때다. 영재 소리 듣고 자랐을 판사들이 그 똑똑함을 기만을 위해 쓰는 것을 지켜보며 슬퍼만 하기에는 그것이 무너뜨리는 것이 너무 크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천재 영재 소리 듣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그렇게 해서 판사직에 임용된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똑똑함을 서민들을 쏘기 위해서, 서민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온갖 교원 영색을 동원하는데 그들의 좋은 대가리를 쓴다면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슬퍼하고 한탄하기에는 그들이 무너뜨리는 그 정의가 너무나 큰 겁니다. 이렇게 사회가 막정을 흐르면 사회 뒤집어지고요. 결국은
나중에 몰매 맞는 겁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내추럴님, 그리고 미스터 비우라님, 그리고 맘다움님 조금까지 감사드립니다. 맘다움님은 송파구 문정동에 사시네요. 실제로 나위까지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미스터 비우라님은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사십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드립니다. 이미 가입했으면서도 월조합비 11,000원이 하한선입니다. 2만원 내시는 분들, 3만원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한선이 11,000원도 내지 않으시는 분들은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시면 바로 미래협동조합에 전화 거셔서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매월 조합비 11,000원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저도 해봤고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단식도 이게 좀 중독 같아요. 하면은 그게 뭐 살이 빠지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속이 비워지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뭐 먹고 싶어 하는 욕구와의 싸움이 있기는 한데요. 이것도 뭐 몇 번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생활하면서 단식할 수 있다는 생활단식. 프로그램들도 잘 짜여져서 부작용 없고 실천하면 바로 효과로 이어진답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7-7이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한국일보에서 좋은 칼럼들이 많이 있는데요. 서화숙 기자가 쓴 고개를 돌린다고 현실 도피가 되냐, 박근혜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남북 대화가 탈북자들의 삐라로 막혔다. 북한은 29일 고위급 접촉과 삐라 살포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전통문을 보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단속할 실정법이 없다며 삐라 살포를 방치한다. 28일 이희호 여사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 함께했던 김성재 김대중 아카데미 원장이 이 대통령의 이 말에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해 단속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노태우 정부 때 제정되고 14번이나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간의 물품, 반출 반입은 남북교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반출 반입의 개념에는 정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북한에 마구 뿌리는 삐라도 당연히 대상입니다. 심지어 어떤 삐라에는 북한 돈을 갖다가 끼워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정여입니다. 이건 반출 반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김성재, 김대중 아카데미 원장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은 늘 그랬듯이 외면이거나 회피입니다. 왜 그리 비겁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29일 국회로 간 대통령은 시정연설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마치고 나오면서 세월호 유족들 옆을 지나쳤다. 어마어마한 경호 인력이 직접 접촉은 막았지만 대통령을 부르는 유족들을 못 본 척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올 한 해는 물론 민주국가가 된 이후 대한민국이 겪은 가장 큰 비극이다. 국가기관이 구조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추락에 될 바가 아니다.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대통령이 공언한 게 헛말이 아니라면 유족들과 마주쳤을 때 다가가 위로하거나 사죄하며 반드시 진상을 밝히겠다 다시 약속했어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힐끗 그쪽을 쳐다본 대통령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앞만 보고 갔다.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미소를 지은 채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일을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 전에 국민들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했던 그 이야기들이 전부 거짓말이었고 위선이었단 말이냐.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위선적일 수가 있느냐. 저런 위선적인 인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가. 정말 만감이 교차를 했습니다. 만감이 교차를 했습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라면 다가가 위로하거나 사죄까지는 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반드시 진상을 밝히겠다 약속을 했어야 옳습니다. 인간이라면.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몸으로 하는 외면과 회피뿐 아니다. 시정연설에서 그는 세월호 참사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무기한 연기라는 현안을 회피하고 오직 경제 살리기만을 강조하고 주문했지만 연설문 자체가 경제가 왜 죽어있는가를 외면한다. 경제라는 게 사람들이 돈을 써야 살아나는데 대기업이나 부자들의 세금은 깎은 채 두고 서민한테만 더 부담을 지운다니 돈을 쓸 사람들이 쓸 돈이 없다. 심지어 한국은 세계은행이 조사한 결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에 선정됐는데도 계속 기업 편을 들어 규제를 완화하라는 제안만 한다. 법인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소득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을 따지면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전문가의 소리 또한 박근혜 정부는 외면한다. 대신 재정 적자가 늘더라도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데 나중 정권의 부담이 되든 말든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을 마구 쓰겠다는 발상 자체도 위험하지만 내용은 더 나쁘다. 기업의 R&D 투자에 예산 투입을 늘리는 대신 복지 예산은 줄인다. 넉넉한 집단은 풀어주고 빡빡한 집단은 끊는다. 당연히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혜택 많이 받고 돈이 흘러넘치는 곳에다가 아무리 규제를 풀어주고 더 해본들 더 돈 쓰지 않습니다. 돈 생기면 쌓아놓아요. 그래서 대기업들, 재벌기업들 수백조 원 사내유보금을 쌓아놓는 겁니다. 정작 국민의 대다수 돈을 써야 될 사람들은 쓸 돈이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복지 전부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린다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을 보면서 야, 정말 대가리가 나빠도 저렇게 나쁠 수가 있는가. 절로 한탄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책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전작권 환수 연기로 미국 무기를 더 사주게 된달지, 미군 기지를 이전하지 않으면서 부담이 커진달지, 북한과의 교류 협력이 끊기면서 과거의 경제 효과를 중국이 누린달지 등등 무지한 정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나쁜 점들도 박근혜 정부는 무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외면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립니다. 내 자식은 잃었지만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달라는 유족들의 호소는 가족을 잃은 그들이 아니라 국가에 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올바른 삶을 조롱하는 짓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외면하면서 이 정권에서는 국민을 보호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을 운영하고 국가기관을 움직인다는 그런 본질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국가기관망을 팔아대는 권한을 가진 사익집단으로 변질하고 공직자들은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면 무슨 잘못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대통령 배우자용 제2부속실을 계속 두겠다고 그렇게 민생을 살피겠다고 그래서 소외계층과 소통하겠다고 제2부속실 결혼 안 한 양반이니까 제2부속실은 필요가 없어요. 부속실이 2개 있는데 제1부속실은 대통령, 제2부속실은 대통령의 부인을 담당하는 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인이 없잖아요. 남편이 없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제2부속실. 그런데 소외계층과 소통 창구로 남겨놓겠다고 그렇게 다락같이 얘기해놓고 헬스 트레이너를 채용했습니다. 30대 헬스 트레이너를 부의사관급 어디 도시에 가면요. 부시장이나 부구청장 맡을 수 있는 부의사관급의 상급 행정관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대연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유족을 피해가면서 그래도 인간이라고 긴장한 듯 왼손을 바짝 꼬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피한다고 문제가 덮여집니까? 더 끔찍한 파국을 막기 위해 이제라도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바로 직시할 때 비로소 그 첫 단추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IMPT가 분석했는데요. IMPT에 따르면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 편차를 현행 3대1까지 허용되는 공직선거법이 헌법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2대1까지 조정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현재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인구가 작은 선거구 그리고 큰 선거구 차이를 3대1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만만 돼도 선거구 하나로 인정을 하고요. 3대1이니까 도시 같은 경우에는 30만 명까지 하나로 인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도농 간의 편차를 최대한 인정하면서도 그리고 지역적인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나온 걸 겁니다. 인구 300명도 국회의원 1명, 인구 100명도 국회의원 1명을 똑같이 뽑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불합리하다. 그러니 앞으로는 2대1로 하라라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겁니다. 헌법 불합치라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헌법에 맞지 않아서 이걸 바꾸긴 해야 되는데 관련 법을 개정할 때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니까 그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불합리하지만 현행법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이걸 빨리 고쳐서 바꾸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거 관련법을 빨리 개정을 해서 현재 3대1로 되어 있는 인구 편차를 2대1로 줄여야만 합니다. 자,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영향을 갖고 있는지 IMPT 이야기 더 들어봅시다. 헌재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난 19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구 갑의 인구는 30만 6천 명이었습니다. 경북 영천은 10만 3천 명이었습니다. 인구가 대략 3대 1이지만 국회의원 선출은 똑같이 1명이었습니다. 강남구 갑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김성욱 후보는 4만 1,000표를 득표하고도 낙선했습니다. 낙선한 김 후보의 득표수는 경북 영천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정희수 후보의 득표수 2만 3천 표보다 훨씬 많았지만 떨어졌습니다. 이게 결국은 인구 편차를 3대 1까지 허용하다 보니까 생기는 불합리한 일입니다. 강남갑에서는 4만 표를 얻은 사람도 떨어지지만은 그보다 인구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곳에 나온 사람은 2만 표만 가지고도 당선이 되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즉 강남구 갑에서는 민주통합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영천시 유권자보다 더 많은 투표를 하고도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낙선하는 모습을 봐야만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투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구수가 많은 선거구일수록 자신이 낸 한 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투표에서 한 표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실 때문에 헌재는 과거에도 최소 인구 비례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1995년은 4대1로, 2001년은 3대1로, 2014년은 2대1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원래 2001년에 이미 2대1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현실을 고려해 3대1로 결정하지만 상당 기간이 지나면 2대1 또는 그 미만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고 13년이 지나서야 2대1로 결정이 났습니다. 투표 가치 불평등으로 본다면 이번 헌재의 판단이 적합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해관계가 달라요. 헌재 결정이 나오자 제일 뜨끔한 사람들 바로 국회의원들입니다. 앞서 강남구 갑과 영천의 사례를 적용해보면 강남구 갑은 선거구가 나뉘어 의석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영천은 인구수가 적어서 다른 선거구와 통합해야 됩니다. 결국 영천 국회의원 다음 선거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 옆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하고 합쳐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뽑혀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않아도 야당과 경쟁하려면 몇 대 몇의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데 이제는 같은 여당 내에서도 공천받으려면 2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가슴 뜨끔하지 않겠습니까? 헌재의 결정으로 선거구가 통폐합되거나 분할되는 곳은 대략 62곳입니다. 선거구가 2대1로 바뀌게 되면 농촌 지역 국회의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기존 지역구가 다른 곳과 합쳐져 재선에서 프리미엄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도시지역 국회의원들은 선거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출마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 주변 골치 아프게 된 겁니다. 김무성 대표 지역구는 인구가 13만 명인 말하자면 하한인구 미랄지역입니다. 그러면 주변 선거구와 합쳐져야 되는데 근처 지역구 의원이 김무성을 제치고 공천받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 옆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경북 군위 의성 청송 선거구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그리고 세종시 새정치연합의 이해찬 의원도 지역구 조정에 불가피합니다. 다만 이해찬 의원의 세종시는 인구 미달이 800여 명에 불과해서 20대 총선이 될 시기에는 인구가 늘어 조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촌이 대부분 불리해집니다. 영호남 농촌지역 국회의원들 대부분 불리해집니다. 경북 상주 새누리당 김종태, 경북 문경 예천 새누리당 이한성 자 처음 들어보는 의원들입니다. 경북 영천 새누리당 장희수, 경북 김천 새누리당 이철우 그리고 충북이죠. 보은 옥천 영동 새누리당 박덕흠 그리고 아마 전북일 겁니다. 무진장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새정치연합의 박민수 그리고 남원 순창의 새정치연합 강동원 여수갑의 새정치연합 김성곤 이런 사람들은 그 지역 인구가 모두 10만 명에서 13만 명에 불과해서 모두 인구 미달로 선거구가 주변과 합쳐질 겁니다. 이제 난리 난 거죠. 당분간 선거구 2대1에 해당하는 지역 국회의원과 후보자들은 20대 총선에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 골머리가 아프기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희망도 복잡하게 가질 전망입니다. 선거구 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과 정당 공천은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결국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뀐다고 무조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선 한 선거구에서 2인에서 5인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니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모두 독식하는 현상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끼리도 의정활동에 대해 경쟁을 해야만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충실해야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몰표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은, 옥천, 영동과 김천이 합쳐져 선거를 치를 경우 소지역주의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당 복수 공천이 가능해지니 야권 단일화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 거대 정당들만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중대 선거구제는 분명 현행 소선거구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보완책과 비례대표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그 점입니다.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요. 지역주의에 편성한 입법활동이 아닌 국가적인 사안으로 입법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 분당 등 부자 동네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반대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이런 사안을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원들이 바로 비례대표입니다. 아무리 비례대표로 열심히 일했어도 선거가 다가오면 모두 출마 지역구로 가서 지역구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막대한 지역구 관리 비용과 선거 비용으로 선거 때마다 몸살을 앓지만 정작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일 안 합니다. 선거와 상관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비례대표가 많아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애인과 청년, 여성, 인권, 군인, 노동자 전문 비례대표가 많을수록 작은 목소리가 힘을 낼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들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잘 뽑으면요. 언제든지 대통령 탄핵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항상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에 신경을 쓰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 제대로 잘못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으로 또 대한민국 뒤로 둘로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선거구를 줄이되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바로 국민들이 감시해야 합니다. 경실련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활동한 우수의원 28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비례대표가 10명이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지역구 의원이 246명이고 비례대표는 54명입니다. 비례대표가 지역구 의원보다 훨씬 적지만 일은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치권에 압력을 가합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청와대가 남상호 소방방재청장과 조성환 차장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청장과 차장이 동시에 사표를 내는 건 이례적입니다. 일선 소방관들의 소방방재청 존속과 소방관의 국가직화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데 따른 문책성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수뇌부 경질설이 전해지자 일선 소방관들이 동요하면서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재난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사기를 꺾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늘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소방공무원 4만 명 전원은 지난 6월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 동의서에는 차장도 서명하고 청장은 결재했다. 남 청장은 국감에서 소방조직 독립과 국가직 전환을 바란다는 소신도 밝혔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모든 소방관들의 수건이다. 부처 이기주의라고 보기에는 사정이 절박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도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하지 않고 지자체 소속이 되다 보니까요. 재정 형편에 따라서 소방 인력은 물론이고 시설 장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폐차 기한이 넘은
구급차가 운영되고 있고 소방관이 자비를 들여서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구조 현장에서 경기 지역 소방관들은 지자체 예산을 받아 지어진 가건물에 근무한 반면 정작 진도를 관할하는 전남 소방관들은 천막 아래에서 이불을 깔고 잔 게 바로 단적인 예입니다. 소방방재청과 지자체의 이중지휘를 받아서 긴급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도 많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 놓인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의 장이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공동 발의나 각각 발의한 4건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률이 계류돼 있다.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단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09년 의원 시절 소방 업무를 국가와 지자체 공동 책임으로 규정하고 지원하도록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7월 소방관 5명이 순직한 광주 헬기 추락 사고 때는 소방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사기를 진작시켰다고 약속했다. 그래놓고 국가직 하에 앞장선다고 청장 차장을 자르는 박근혜 잘못하는 겁니다. 라디오 비평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